자, 이번에는 이론 기초 26이에요. 복대리죠? 그죠? 복대리와 대리행위와 복대리인데, 자, 대리행위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대리행위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누구하고 누구 관계요? 요 관계라고 얘기했죠? 요 관계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입니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죠? 대리인하고 상대방 사이에 하는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대리행위다. 이 대리행위는 누가 하는 법률행위죠? 아니, 의리하는 법률행위예요. 의리하는 법률행위인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법률행위예요? 갑을 위해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 의리 법률행위를 하는데 그 법률효과는 갑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 법률관계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의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갑이 사는 겁니다. 아니면 내 집을 팔러 온 게 아니라 누굴 집을 팔러 왔다고요? 갑의 집을 팔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귀속돼야 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갑이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걸 아까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걸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현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현명의 방식은 분류식행인 거예요, 이게요. 형식과 절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걸 전부 분류식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류식행위, 형식과 절차 이런 거 안 따져도 돼요. 그러니까 갑의 이름만 어쨌든 표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냥 완벽한 현명은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현명인 거야. 을이 법률행위 하지만 그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야 된다? 갑에게. 자, A, B,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아무개가 법률행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A, B, C 주식회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갑을 대신해서 의리합니다. 이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갑을 대신해서 의리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대표이사 이거 빼고 무슨 주식회사 이것만 찍어도 관계없죠. 그래도 그 주식회사를 위해서 법률행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갑의 이름만 써도 관계는 없어요. 이것도 전부 갑에게 법률효과가 귀속이 되는데 을의 이름만 쓰면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을 위한 행위를 한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행위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스스로를 위한 행위로 본다. 진짜 을은 이걸 갑에게 귀속시키고자 해서 법률행위 했어요. 근데 을 이름만 썼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건 을 자신의 행위로 보는 거지 갑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만약에 이 행위가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 나는 갑을 위해서 법률행위 하려고 했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그렇게 해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한 모든 법률행위들이 있죠. 이러한 법률행위들을 혹시 자기한테 불리하면 이 행위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본인을 위한 행위였는데 제가 잘못해서 제 이름을 써버렸네요. 라고 취소해버린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 만한 건 다 그런 변명을 갖다 붙여서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럴까봐 이 행위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해야지 대리행위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를 미처 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행위로 봐야 돼요? 을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현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다라고 해서요. 114조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현명한 의사표시 얘기하는 거죠. 이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도 준용한다.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지금 이렇게 의사표시할 때는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표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의사표시할 때는요,
상대방도 얘한테 의사표시할 때, 야, 이건 네가 갖고 이건 값 갖다 줘. 이렇게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할 때도, 야, 대리인 이거 값 갖다 줘라.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갑의 대리인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갖다 주라는 얘기죠? 갑에게 갖다 줘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대리행위다. 자, 이건 이제 현명의 의미는 본인을 위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밑에 사례 밑에 보면은 양쪽 가로 3번에 현명 방법은 무슨 행위예요? 분류식 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분류식 행위.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그래요.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115조 한번 읽어볼 텐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현명 안 했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겠다 그 얘기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름만 썼어도 혹시라도 말을 이렇게 한 거야.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난에 이름만 썼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죠? 위임장을 갖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위임장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갑을 대신해서 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매매계약서에는 이름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거 지금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야? 알려준 거죠.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가 있죠. 그럼 상대방이 계약서에는 이름만 써 있어도 쟤는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 거 아니냐고. 그때는 갑을 위해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해야 되죠. 그렇겠죠? 그런 거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본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리고 한번 넘겨보십니다, 이제. 거기 이제 대리행위 하자인데, 부담을 갖고 자꾸만 지금 제가, 요번 과정에는, 여러분 확인학습 있잖아요. 확인학습, 그거 부담 갖지 마시고, 요번 달 과정에는 확인학습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요번 과정은 여러분이 절대 부담 없이 민법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느낌만 이렇게 갖고 가면 돼요. 9월, 10월 과정에는 뭔가 공부하려고 들면은 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냥 느낌만 이렇게 쭉 하고 대리가 뭐였고 대리권은 누구 사이의 관계였고 대리행위는 어떤 사이의 관계였는데 대리행위 할 때는 현명하라고 했더라.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냥 확인학습 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머리 터집니다. 그거 못 찾아요. 쉽게 못 찾습니다. 나는 이걸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2번 내지는 3번 정도 2년 내지는 3년 정도 공부하고 오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 민법 공부를 충분히 하셨거나 아니면 뭐예요? 천재거나 셋 중에 하나요. IQ가 220 이상 되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답 같은 거 이렇게 찾으려고 자꾸만 애쓰지 마세요. 확인학습. 확인학습을 지금 아마 인터넷 쪽에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재수생들 위해서 올려주기 위해서 자꾸만 제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렵습니다. 지금 2책 정도 진도 나가서 거기에 확인학습 다 찾아서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잘 모아놨다가 다음 과정에 보세요. 다음 과정에 보면 조금 보일 거예요. 물론 다음 과정에도 한 번 또 나갈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 보겠습니다. 이 대리행위 할 때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누가 하죠, 여기요? 을이 의사결정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억짜리 집이에요. 3억짜리 집인데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 가격이 지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사지도 않아. 그럼 놔두면 2억까지 충분히 떨어질 것 같아요. 한 달만 지나면. 그럼 을이 그거 판단해서 지금 가격에 완전히 2억 5천 정도에 팔아야 되겠다. 그럼 2억 5천에 가격 결정해서 팔 수도 있어요. 의사결정 다 을이 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표시도 다 을이 혼자 다 해요. 그럼 법률효과가 다 누구에게 기속이 돼? 갑에게 기속이 된다고. 이게 이제 대리인인데 대리인하고 아주 유사한 개념이 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자. 사자가 뭘까? 예? 아, 이게 그건 죽을 사자 사자. 예. 그러면 사자는 그 죽은 사람이고요. 사자다라고 해서 옛날에 사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자. 이게 사신이야, 사신. 중국에서 한국으로 사신이 오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사신이 가죠. 그 사람이 사자예요, 사자. 그럼 사자가 뭘까? 죽은 사람 아니고, 그럼 죽은 사람 빼고. 그럼 뭐예요? 더 프렌드 오브 타이거스야? 호랭이 친구 개? 동물 아니잖아, 이것도 또. 사자는 단순한 심부름꾼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왕이 중국에다가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면 왕이 뭐라고 얘기해? 요거 가서 전달하고 와라. 이게 사신인 거예요. 왕이 시킨 대로 가서 전달만 하고 오는 사람이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본인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근데 대리인은 사자가 아니고 뭐죠? 의사결정권 다 있어요. 이게 대리인과 사자의 차이인 거야. 사자는 단순한 뭐예요? 본인이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얘기하고, 대리인은요, 본인이 시킨 거든 뭐든 의사결정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아까 갑이 3억에 팔아와라 그러면 사자는 3억 이하로는 팔 수가 없어요. 근데 3억 정도 받아줘 그랬는데 대리인이 봤을 때 이거 놔두면 2억 5천, 2억까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지금 얼른 2억 5천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가격 결정, 의사 결정 다 한다고. 이 사자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저승사자예요. 대표 주자가. 저 뒤에도 지금 와 계세요. 두 분이. 보이세요? 저분 보이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승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셨어요? 저승사자? TV에서도 못 봤어요? TV에서 보셨어요? 생긴 게 비슷하죠? 이렇게 갓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해갖고 까만 입술 이렇게 칠하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갑시다 얘기해요. 그러면 순순히 쫓아가요? 아니면은 아유 내년 가을에 내년 봄에 우리 막둥이 장가드는데 그것까지만 보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버티죠.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자가. 그래? 그럼 내년 봄에 다시 올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신 대로 한번 해봐요. 내년 봄까지 좀 시간 좀 주면 안 되겠수? 라고 얘기하면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자고. 즉 염라대왕이 정해놓은 대로 가서 데리고만 오는 거지 시간을 연기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사자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자는 그런 권한이 없어. 근데 대리인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기간도 연장해주고 금액도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잘 자고 있는데 사자가 왔대. 갑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시간 연기해달라고 물론 얘기해야 되죠. 그럼 한 3년만 연기해달라고. 그럼 사자가 뭐라 그럴까요? 나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 그러겠죠. 그럼 얘기해야지. 내가 명색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서 관리사무소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사자 같은 쫄따구가 왔냐고 저승 대리오라 그러면 되죠. 저승 대리오면 어떻게 합의 볼 수 있잖아. 의사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3년씩 3번만 연기하면 몇 년 연기요? 에? 왜 9년이야? 협상기간도 있잖아. 그러니까 10년이지. 그죠? 그래서 1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너끈하게. 민법 시간에는 오래 사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 대리와 사자가 가장 큰 차이가 의사결정을 얘기한다고. 그런데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그럼 이게 잘못된 의사결정이겠죠? 그렇죠? 잘못된 의사결정이 되는 거야.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본인이 제3자에게 사기를 당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을 받는 거 아니죠? 이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법률행위는 누가 의사결정, 의사표시 두고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 누군데 대리인이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한다 그랬죠? 대리인이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하는 과정에 갑이 지금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116조 1항을 한번 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의사결정하는 자가 누구였었어요? 대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기를 당해서 또는 강박을 당해서 또는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했다. 그건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누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인이 하니까.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16조 2항은 보시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할 때 그딴 얘기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위임하는 거야. 갑한테 야 대리인 너 가서 요거 사와. 요거 딱 찍어주는 거야. 요거 사와 라고 하면서 야 이거 1억 이하로 사야 돼. 1억 이상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가갖고 을이 의사결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주택 주세요. 얼마에 주세요? 1억에 주세요. 이거밖에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긴 보시면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한 것이 아니라 사자로서 법률행위 했죠? 이 경우에는 사자행위 한 거야. 그럼 의사결정 다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사기 강박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미리 알았거나 몰랐다 이런 걸로 영향을 받으면 이때 누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본인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대리인이 가서 알아서 자유롭게 의사결정하는데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했으면 대리인이 이 법률행위는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고 본인이 사기 강박 당했어도 대리인은 사기 강박 당하지 않았으면 이건 사기 강박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본인이 사기를 당해서 이런 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얘한테 시켰대. 그럼 이건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표시가 있었던 거죠?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대리인이 열심히 얻어맞았어. 막 강박도 당하고 죽여줘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얘가 시키는 대로 가서 했대요. 시키는 대로 가서 했어도 사기 강박을 당했어도 시키는 대로 했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누굴 표준으로 하고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고 여기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행위의 하자를 여기서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고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본인의 지시에 쫓아 대리인이 법률행위 한 경우에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고요? 본인. 여기는 누구를 표준으로 하고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게 116조 1항과 2항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조금 어렵구나. 그죠? 네? 생각보다 쉽죠?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고 계시면 이게 쉬워요. 네.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것 뿐이고 말의 순서가 주어와 수로의 순서를 바꿔놔가지고 이래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 그래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의사 능력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지금 대리인은 여기 보세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미성년자가. 왜 취소할 수 있냐면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아무런 분별 없이 자기 돈 가져가고 막 이렇게 썼대요. 근데 어른은 얘가 어린애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거래했대요. 그럼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어린아이가 이익을 봤을까요? 어른이 이익을 봤을까요? 어른이 부정한 이익을 얻었겠죠. 이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어린아이가 한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게 되면은 그 미성년자 측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 상대방은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미성년자, 즉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취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제한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재산을 보호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을이 미성년자래 15살 먹었대요. 15살 먹은 애가 가서 대리행위를 했대요. 이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요.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이유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는 미성년자 15살짜리가 대리행위를 해도 이 법률효과는 다 누구한테 귀속이 돼야 되는 거야? 본인에게 귀속이 되지.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가 한 대리행위도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유효다. 제한능력자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 밑에 보면은 의사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의사능력이란 얘기는 의사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의사결정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아이한테 5살 먹은 애한테 가서 시켜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의사결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좋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다라고 하는 게 그래요. 복이 뭐야 또? 복이 많다 그 복일까요? 여러분은 복이 많아요? 적어요? 복 많아요? 그래요.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복이 아니야 이거 복은요. 복은 중복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사가 뭐예요? 복사가. 에? 복사. 카피. 복사요. 복사하게 되면은 똑같은 게 두 개 생겨버리죠. 그죠? 복사란 말이야. 중복이 돼 있다 그런 의미의 복인 거야. 복대리는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대리관계를 그리면 대리관계는 항상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건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본인. 이 사람은요? 상대방 내지는 제3자라고 불렀죠? 그런데 대리인이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한 사람 더 있으면 앞에서 공동대리의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근데 공동대리, 대리인이 2사람 이상이면 공동대리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한 사람 더 있으면 공동대리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누가 선임하냐면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해요. 그러니까 이자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하고 법률행위하라고 또다시 본인의 대리인을 한 사람 더 선임하는 걸 이걸 뭐라고 불러요? 중복된 대리다라고 해서 이거를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 복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복대리다. 이 복이 뭐예요? 복사. 이런 의미의 그 복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임한 사람이에요? 대리인이 선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인 거야. 이 법률관계 복잡하죠? 그러니까 복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을의 대리권하고 정의 대리권은 똑같이 생겼어요. 카피해 준 거야. 지 위임장 카피해서 얘한테 너도 가서 본인을 대리해라 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지금 2사람이죠. 누구의 대리인이 2사람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 2사람인 거예요. 근데 선임을 참 재밌게 했죠.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선임했다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누구라고 불러요?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리권과 이 사람의 대리권은 중복되어 있어요. 이게 원본이고 이게 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이 찢어지면 사본은 효력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복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 즉 5살 먹은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갑이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네가 날 대신해서 법률행위 좀 해라라고 해서 을을 선임했을 수도 있다고.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 같으면 갑이 을을 믿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지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선임했다.
그럼 지가 사표를 내고 이 사람을 지금 선임시켜서 추천하고 나가야 되죠. 이런 게 원칙인 거야. 만약에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일 좀 잘 좀 해봐. 그런데 을이 조용히 정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죠. 정은 A를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또 A는 B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B는 C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C는 갑한테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안 바쁘면 일 좀 해라 그러죠. 그래서 쓱 받아보니까 누구 일이요? 이제 지 일이 된다고.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 말이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지 본인의 승낙도 없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복대리인 임의로 선임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관계? 임의 대리 관계. 갑이 을한테 일을 시킨다는 얘기는 얘가 전문가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전문성이 떨어지면 지가 사표를 내고 얘를 추천해야 되죠. 그런데 갑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너만 믿어. 너는 내 오른팔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경우 있다고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가서 얘는 지금 뭘 전공했어? 얘는 공학을 전공했는데 법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법학 전공한 애들 하나 또 선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가 좀 가서 해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대신 얘는 누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거야? 본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이 갑의 대리인 누가 왔습니다 그래야 돼. 갑의 대리인 을, 그 대리인 정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의 대리인 누가 왔습니다? 정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갑을 직접 대리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 대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했다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임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래. 법정 대리인. 그럼 얘가 몇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5살짜리 아버지라는 거야. 이 5살짜리 아버지가 모든 아버지가 다 법률행위의 전문가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법률행위의 전문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비전문가야. 그러니까 누구하고 법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야 되겠죠. 변호사 찾아가는데 5살 먹은 아들한테 의견 듣고 가야 되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그건 아니죠. 오히려 얘한테 물어보면 헷갈려. 얘. 아니 물어봐야 된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5살 먹은 놈한테 40살 먹은 애비가 아들아 요번에 문제가 좀 생겨서 변호사 사야 되는데 변호사 하나 살까? 그럼 아들이 뭐래요? 필요하면 사셔야죠. 비싸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애비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 아들이 이게 지금 사법제도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깜짝 놀란다고. 그럼 애비가 뭐래? 비싸지. 최소 제일 싼 게 500만 원 할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5살 먹은 아들이 뭐래요? 우와 되게 비싸네. 그럼 되게 맛있겠는데? 그래 버린다고. 얘는 다 먹는 걸로 이해해버려요. 여기다 그걸 물어봐야 되겠냐고. 애비가 알아서 복대리인 선임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애비가 알아서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가 임의 대리인이냐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냐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만 선임할 수 있느냐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임의 대리인은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없어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죠? 복대리 공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만 잡는 거예요. 거기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읽어보지 마세요. 골치만 아파. 이 사람 누구 대리인이라 그랬어요? 본인의 대리인이야. 근데 누가 선임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요거만 요 그림만 잘 이해해 두시고 아시겠죠? 이때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 같으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하지만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책임지고 복대리인 선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살 먹은 아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복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암기해서 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복대리가 뭐다라고 하는 거야.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복대리인은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 됐던
법정 대리인이 됐던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법에 딱 정해져 있죠. 친권자가 하라고. 근데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한 거야? 지가 필요해서 선임한 거야? 지가 필요해서 선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언제나 뭐가 돼요?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야. 얘는 항상 임의 대리인이에요. 자, 그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복대리 그래요. 중복된 대리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27번, 이론기초 27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무권대리가 나오죠? 그죠? 예,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그 권자가 틀렸네요. 자, 어쨌든 무권대리가 나오는데,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그죠? 이런 걸 이제 무권대리다. 그래서 이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리인이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대요. 근데 대리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고 상대방 병이고요. 이제 을인데, 원래 을이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 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대리권도 없는 자예요. 대리권도 없는 자가 가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대리행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 물건 팔겠대, 갑의 물건을 팔겠대요. 갑의 물건을 팔겠다. 그러니까 병이 지금 갑의 물건을 잘 보고 좋은데 그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다고. 그러면 본인이 지 물건을 팔지 안 팔지 그것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대리권도 없이 이렇게 와서 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보통 쉽게 일어납니까? 대리권도 없는 자가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물건 팔러 다녀요? 사기꾼들 같으면 이런 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기는, 그 형사적인 사기는 우리 민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형사적인 사기는 민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저런 사기꾼 이런 생각 자꾸 떠오르면 민법 점수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머리를 가장 먼저 바꿔줘야 되는 게 지금 9월, 10월 과정에서 민사하고 형사하고는 완전히 별개구나 라고 하는 느낌만 정확히 갖고 있어도 이건 대대적인 성공인 거예요. 정말로 성공 잘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을이 갑의 대리인이 아니고 겁의 대리인이야. 겁. 아니면 기의 대리인이야. 근데 지가 겁이나 기이 아니고 갑의 대리인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 어떤 경우에요.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가서 파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가서 파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의사도 묻지 않고 지 맘대로 갖다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무권대리인 거예요. 또 부인이 남편 재산 파는 경우 있죠? 부인이 남편 부동산을 팔아. 왜? 왜 남편 동의 없이 남편 부동산을 팔아요? 뭐겠어. 식스팩 만난 거지. 그죠? 누님 가정은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얘 만난 거요. 그래서 이렇게 팔아치우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 그러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 그래? 나는 갑한테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이러고 버티겠죠. 그럼 이 대리행위가 만약에 유효라고 하면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대리행위가 무효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게 생겼대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 물어봐야 되는 거야? 여기다 책임 물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대리행위가 유효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 갑이 책임져야 되죠. 그 대신 여기다가 또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렇게 대리권 없이 법률 행위를 했답니다. 이런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한 걸 뭐라고 부른다? 무권대리다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했다라고 해서 무권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 이런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눠요.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둘로 나눠요.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무권대리의 틀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다 무권대리인데, 이 무권대리 중에서 또 나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하고요? 표현대리하고, 표현대리 빼고 나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만 남겠죠. 협의의 무권대리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얘기죠.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집 팔 생각도 없어. 근데 어떤 놈이 내 집을 팔았대, 가서 매매계약 체결했대요. 이거 지금 3억짜리예요. 그죠? 이 경우에 누군가 내 집을 갖다 팔았대. 그럼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죠. 이거 뭘로 해야 되는 거야? 무효로 해야지. 유효로 하면 갑한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대리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 대리권 관계도 없는데 을이 갑의 부동산을 가서 팔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뭘 했다고요?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계약의 효력은 일단 뭘로 해야 되죠? 무효로 해야 되겠죠? 일단 무효로 하는 거야. 무효로 하는데 혹시 갑한테 한번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팔 생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갑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안 그래도 팔 생각이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러고 팔겠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이거 지금 3억짜리인데 대리행위 지금 얼마에 했어? 5억에 했대. 얼른 팔아야죠. 그래 알아서 가져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2억에 했대요. 그럼 뭐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없던 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표현대리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대리권도 없는 자가 와서 갑의 대리인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근데 꼭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는 거야. 꼭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야, 얘는 진짜 대리인이다 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표현대리다. 원래 표현대리는 제가 대학 가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표견대리를 익혔어요. 이게 뭐야? 볼견자. 겉으로 대리권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견대리였는데 91년도에 한글 전용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모든 한자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글로 바뀌면서 표현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서 그냥 여태까지 91년도부터 여태까지 그냥 표현으로 쭉 이렇게 나가는 거야. 20몇 년 동안. 근데 판례 같은 데 보면 아직도 표견대리라고 하는 판례가 꽤 많아요. 학자들도 표견대리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많은데 한자 이게 볼견자가 될 수도 있고 나타날 현자가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견대리가 사실은 맞는 거야. 겉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죠. 왜 그래?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기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나눠서 민법 제 125조에 민법 제 126조에 민법 제 129조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때 125조에 표현대리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한번 볼까요? 상대방이 왜 이자는 진짜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지 잠깐 한번 보시자고요. 자, 갑하고 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을을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을이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라고 병한테 직접 통지를 하든지 아니면 신문 광고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신문 광고를 본 사람 아니면 통지를 직접 받은 사람은 갑의 대리인이 을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을한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위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범위까지 이렇게 정해서 통보해 주는 거야. 아니면 신문 광고에 냈어요.
이렇게 했으면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거죠. 지금 갑이 병한테 전화해서 나 대신 을이 갈 거예요. 을이 내 대리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갑하고 법률행위하고 싶은 병은 갑 기다리고 있을까? 을 기다리고 있을까? 을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 여기다가 대리권도 수여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을은 또 무슨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여기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 기다리고 계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병이 누구시오? 그럴 거 아니냐고. 나 을.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 그죠? 안 그래도 통보 받아서 갑이 못 오는구나, 을이 오겠구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을이 알아서 왔죠? 와가지고 갑을 대신해서 을이 합니다.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까지 싹 알고 왔네. 그죠? 이러면 이거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귀속이 돼야 된다고? 이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을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으면 지정해 주지. 왜 지정도 안 해주고 난리냐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얘는요, 절묘한 놈이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작두 타는 귀신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가서 그 범위 내의 대리행위까지 했대요. 이 절묘한 놈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호해서는 안 되는 거고, 누구 보호해야 되는 거죠?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요. 유권대리와 똑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그럼 본인이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고 실제 사례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회사야 유명한 회사고, 이자가 이 회사의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3자하고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합니다. 유명한 콘도 회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콘도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 콘도 회원권이 2천만 원 정도 하던 유명한 콘도 회사예요. 그런데 그 콘도 회사의 명칭을 얘가 사용한 거야.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고객 모집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합니다. 평생 우대 회원인데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짜리 콘도 회원권을 800만 원씩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주 그냥 벌떼같이 몰려서, 촬영만 안 하면 개떼라고 얘기하는데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다가 얘기한 거야. 야, 갑 진짜 연락사무소 이런 거 있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갑에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 안 한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갑은 자기 이름을 사용해서 회원 우대 모집 계약,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한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 방조하고 있었죠. 그죠? 그럼 상대방 시각에서는 이건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잘못된 회원권이지만 회원 자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한다.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취득한다. 그런 얘기야. 실제 판례가 나오면 그게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작두 타는 무당도 아니고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얘가 날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었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이자가 어떻게 알고 가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판례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회사의 명칭 또는 자기 회사의 직함을 사용해서 법률행위하는 것을 묵인 방조하고 있었대요. 본인이 본사에서. 그럼 제3자 시각에서는 얘한테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 상대방은 뭐예요? 선이면서 무과실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요. 126조의 표현대리 한번 보시면 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표현대리요?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을이 있는데 진짜 을이 대리인은 대리인인 거야.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요만한 대리권이에요. 요만한 대리권인데, 그러니까 대리인 맞죠? 요만한 조그만한 대리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기본 대리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본 대리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대리인 맞아. 그러니까. 근데 가서 대리행위는 요만큼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따만큼 하는 거야. 이거는 또 삼각형인데 형태도 완전히 다른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가서 뭐를 해야 돼요?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행위를 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은 을이라고 하는 자가 이 정도 대리권만 가지고도 이만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야 되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믿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대요. 그리고 이 기본 대리권하고 대리행위는 서로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긴 기본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커다란 대리행위를 하는데 전혀 다른 대리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 대리권 가지고도 이만큼 법률행위 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무조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9조의 표현들은 이런 거예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이거야. 갑이 을한테 가서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가져가서 대출 받아와 아니면 임대차만 좀 하고 와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등기 관련 서류 가져가고 지가 어떻게 한 거죠? 팔아먹은 거야. 대리인으로. 이게 권한을 많이 넘었죠. 근데 상대방 시각에서는 인감도장하고 등기 관련 서류하고 위임장하고 다 갖고 다니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 이 대리인이라고. 그죠? 이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 위임장하고 다 들고 왔는데 그럼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129조인데 이자는 처음에는 대리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대리권이 어떻게 했어? 소멸하고 난 거야. 그런데 계속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상태죠? 선이면서 무과실이야. 몰랐다는 거지.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거든요. 회사의 수금사원이 손버릇이 안 좋아요. 얘가. 수금하면 그냥 바로 가갖고 도박장 가는 거야. 근데 또 따기도 잘 따고 잃기도 잘 잃어요.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따가지고 그동안에 수금해서 삥땅 친 것들 도박자금으로 넣은 것들 또 다 갚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 굉장히 불안한 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해고해버린 거죠. 해고했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회사 사원증 다 뺏어야 되고 입금증 다 뺏어야 되고 세금계산서 다 뺏어야 되는데 사원증도 뺏지 않고 입금증, 세금계산서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뺏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계속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수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회사 직원이 더 이상 아니죠. 근데 얘 수금하고 있죠. 그 상대방은 늘 오던 사람이 그 회사의 입금전표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영수증 같은 거 다 갖고 오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상대방이 법률행위 했대요. 이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래서 얘한테 돈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준 걸로 본다? 본인에게 준 걸로 본다. 회사에 납부한 걸로 본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표현들인데 표현들은 여기서 보시듯이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들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표현들이가 성립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 이거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아시겠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예요. 표현대리는요.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그래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대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계약을 체결했대 상대방이. 이런 일이 잘 일어날까요? 자, 이런 경우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날까요? 뭐 딴 거 없지. 이 사람이 어떤 상태? 약간 띨띨한 상태. 조금 띨띨하면 이런 일 당하겠죠. 얘가 띨띨한 것까지 여기서 책임져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지가 띨띨한 건 지가 책임져야지.
얘 띨띨한 것까지 얘가 책임지면 우리 사람하고 인사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름을 물어봐, 띨띨하냐고 물어봐. 물어봐야지. 띨띨하세요? 띨띨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름도 묻지 말아야지. 그죠? 가까이 오기도 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좀 띨띨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똑바로 확인해야 될 거 확인 똑바로 안 하고 이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럼 이건 뭘로 해야 돼? 무효로 해야 되겠죠? 협의의 무건대리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인데 이 경우에도 본인한테 한번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너 진짜로 팔 생각 없어? 본인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팔겠다고 추인을 할 때 그걸 이제 추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뭐라 그럴까? 추인 거절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유효로 할 거야? 무효로 할 거야? 최고할 수도 있고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뭐 할 수도 있어? 철회해버릴 수도 있어요. 본인은요. 추인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인 거절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각자 이런 걸 통해서 법률관계를 확정시킨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불확정적 무효. 뭐요? 유동적 무효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동적 무효는 그냥 무효로 확정될 수도 있지만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때 유효로 바뀔 때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고. 갑이 이 대리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추인해버려요. 갑이 대리행위를 추인해버리면 이 행위를 유효로 만들자라고 하는 의사표시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네 둘 대리행위 한 거는 7월 1일자로 했고 추인은 7월 15일자로 추인이 있었대. 그래도 이 대리행위는 7월 1일자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는 거야.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로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혹시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인의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7월 1일자로 을이 팔아먹었다는 걸 알았어. 얼마에? 2억 5천에 팔았대. 5천만 원 손해죠. 갑이. 그런데 얘는 또 7월 10일자로 A라고 하는 자에게 저당권 설정해서 2억 5천에 그럼 여기 2억 5천, 여기 2억 5천 합이 얼마죠? 5억이잖아. 3억짜리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추인해줘요. 추인해주면 7월 1일자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면 얘는 또 완전히 거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인의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건대리는 지금 크게 어떻게 나눴어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건대리 나눠서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협의의 무건대리는 상대방 띨띨한 것까지 본인이 책임질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무효로 확인은 하되 본인에게 물어봐서 무효로 확정시킬 수도 있지만 또 유효로 소급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다? 협의의 무건대리다. 아시겠죠? 자, 더 깊이 보지 마시고 내용만 가볍게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거기 130조부터 법조문을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좀 쉬겠습니다.